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마어마하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지금 담백하게 TVWA의 조직문화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광고계의 거장이자 예, 광고계의 레전드. 예, 지금 아마 자막 나가고 있을 텐데 어디 숨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나 다 아시는 그 광고들을 만드셨고 그 광고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훨씬 더 좀 넓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15년부터 시작해서 네. 브랜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는 B2B2C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광고물을 만드는 건데, 예. 근데 그 B2B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소비자까지 안 가고 그쵸? 기업에서 끝나는 이 기업의,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잡아야 될 것인지, 네.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만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회사랑 뭘 하든지 말든지 이건 따로 가는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컨설팅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맥킨지가 경영 컨설팅을 하고 아이디어가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네. 저희는 마케팅,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는 일을 2015년부터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꽤 많이 돌아가고 있고 예. 그 일과 함께 조직문화연구소는 한 1, 2년 전에 런칭을 시켜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마케팅, 브랜딩, 컨설팅을 하려면 예. 그 실행을 하는 조직원들이 또 그쵸. 예, 제대로 합을 맞춰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조직 문화까지 다 한꺼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컨설팅을 하려면요. 네. 다 분석하거든요. 3C라고 하기도 하고 4C라고 하게 돼요. 3C는 컴퍼니, 컴피티터, 네. 그 다음에 컨슈머. 네. 그리고 이제 4C로 간다면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 업의 특성이죠. 네네. 이걸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제대로 된 그 비전이나 아이덴티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퍼니도 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되게 심도 깊게 해요. 오랜 기간 동안 네. 온갖 C급들을 다 만나고, 네. 뭐 연구소 소장을 만나고, 신입사원도 만나고, 뭐 중간 계층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업이나 그 제품의 단점은 뭔지, 강점은 뭔지,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같은 걸 다 네.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기업의 문화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게 되죠. 그렇죠.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런 게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풀리면 좋겠어요.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마음을 움직였던 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던가 석기시대 얘기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로 보내는 러브레터. 잘자 내 꿈꿔. 네, 지금도 귀에 딱 선한데 저기 배우 이정현님의 맞아요. 네, 그 슬로건들이 저희 마음에 딱 박히려면 네. 그 브랜드의 이미지랑 뭐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강점, 약점이 그 슬로건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도 슬로건을 만드실 때도 사실상 해오셨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요, 생각을 증명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는 잔인한 매체거든요. 네. 15초 시간밖에 없거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가 고민한 결과물들을 한 줄로 정리해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잘자 내 꿈꿔가 되었건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네. 사람을 향합니다, 진심이 짓는다. 네. 이 진심이 짓는다는 6글자잖아요. 네. 6글자로 다 증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늘 거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건 연애 편지입니다. 와. 연애 편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거의 스토커의 편지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I was moved by 라는 영어도 있고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맞아 동의돼. 네. 이런 식의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작업을 여태까지 해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2B2C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일을 했는데 그 똑같은 감동을 주는 일을 B2B에서도 필요한 거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럼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컨설팅이고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거죠. 이 TBWA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애플 광고 계속 맞아요. 그 우리가 애플 광고를 보고 그 감동을 느끼는 거는 사실 애플이라는 조직, 애플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를 보고 움직이려면 사실 그 브랜드 자체가 충분히 우리한테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 기업 자체가 사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를 지금 바꿔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 문장화되어 있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문인 거죠. 네. 우리는 뭐 인류 복지에 기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서는 외부 사람도 그렇고 내부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걸 think different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think different. 한 줄로 딱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철학을 문학화시켜야 한다. 철학의 문학화. 철학은 정확한 개념이고요. 문학은 피를 끓게 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노동자들이여 일어서라.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얻을 것은 자유뿐이다가 공산당 매니페스토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서술이 아니에요. 잃을 것도 많고요. 자유만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으이씨 하고 벌떡 일어나는 문학화가 된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일어서라고 하는 문학화시키면서 피를 끓게 한 것처럼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고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 진짜 나 출근하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문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방향을 설정하고 뽑아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제가 그 얘기도 합니다. 산업군 중에서 광고회사만큼 일을 잘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자전거, 살자, 내 꿈꿔, 넥타이, 나이는 숫자, 이런 걸 늘 만들어 왔잖아요. 이건 다 문학화 시킨 거거든요.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정확한 그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지만 이거를 피를 끓게 만드는 문장화 시켜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광고회사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철학을 문학화 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철학이나 문학하면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는 고리타분한 건 이랬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 그 관련해서 오늘 한번 그 광고의 성공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목조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제가 이제 책도 읽어보고 말씀해주신 것도 많이 듣고 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을 울렸던 요 한마디가 이 생각에서 끝나는 게 논문이나 칼럼이라고 하면 생각을 디자인하는 하는 일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광고의 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생각을 디자인한다는 게 뭔지 논문이나 칼럼에 비해서 딜리버하는 방법이 더 친절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고 시청자들은 관심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바쁜 사람들이에요.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영화 보다가 광고 나왔을 때 물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컬럼처럼 유려한 문체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음악도 잘 써야 되고요. 뮤직비디오에 탈을 쓰지 않으면 광고는 기획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15초짜리 기획서를 던지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가 뭐 한다고 그 비싼 마케팅 비용을 들이면서 광고를 만들겠어요. 그건 기획서예요. 근데 기획서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 물 들어가 버리니까 저기 채널을 돌려버리니까 기획서 던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획서가 아닌 것처럼 멋진 뮤직비디오인 것처럼 던져야 되는 이게 생각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물로 보면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광고인지 괜찮은 영화인지 광고인지 시인지 광고인지를 몰라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디자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컬럼이나 기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한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이유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획서라는 게 사실은 바탕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의 증류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하나 만들거나 할 때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문장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중류를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복잡하다, 본질은 단순하다, 그 본질을 찾아내라. 이거는 생각의 탄생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핵심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의 이름이 경륜이다. 이거는 제 기억의 곽재구 선생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멋진 말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멋진 말에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광고 만들 때 얘기했던 게 광고는 한 목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광고의 모든 요소들은요, 네. 그 목적에 봉사해야 됩니다. 말이 너무 멋있으니까 들어간다거나, 저 배우가 너무 유명하니까 들어간다거나,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들어간다거나 같이 그냥 좋아서는 안 돼요. 그 배우가 들어올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말이 멋있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음악이 들어와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목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는 순간에 네. 광고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대받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우 치밀한 설계도입니다. 슬로건 하나 같은 것들이, 로고 하나 같은 것들이, 징글 하나 같은 것들이, 물론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선수들이 만든 것들은 보면 그 빈틈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저 징글은 저렇게 나왔구나. 저기서 성우는 왜 여자를 썼구나. 이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제대로 된 그 광고인 거죠. 잘 만든 영화를 보면 2시간이라고 하면 단 5초도 따로 노는 애가 없잖아요. 맞아요. 꽉 차서 농밀하게 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광고는 15초에 모든 그 화면에 나오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메시지가 다 그게 맞습니다. 응축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화는 그거 보겠다고 돈 내고 극장을 가거나 스트리밍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광고는 전혀 그 마음이 없거든요. 네. 나오면 도망가다니거든요. 네. 거기서 사람들의 눈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더 어목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러네요. 아니, 천대받는 미디어라고 자꾸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 무슨 천대 이랬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나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연예 대상자한테 구원을 해야 되는 맞아요.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광고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문명의 이기가 리모컨입니다.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없으면 네. 좀 돌리는 게 덜 할 텐데 네. 틱틱 돌아가 버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채널 바꾸시려면은 애 시키셔서 네, 맞아요. 7번. 그럼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리모컨으로 바로 바뀌니까. 그러면 모든 맥락이 사실은 다 안에 응축돼 있어야 되는데 요새 광고들을 보다 보면 관심은 엄청 끄는데 이게 과연 이 브랜드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뭐 파는 거지? 지금 뭐 어떤 광고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광고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건 좋은 광고입니까? 아니면 나쁜 광고입니까? 그거는요,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그게 좋은 광고인지 나쁜 광고인지를 알려면 네. 그 광고를 왜 만들었는지와 그 브랜드가 무엇인지와 그 광고의 탄력도가 얼마나 높은 제품인지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네. 그거 봐서 이게 광고 탄력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고 그리고 이 기업이 범생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젊어지고 싶어서 만든 거라면 네. 좋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좋으냐 나쁘냐를 보려면 문맥을 다 읽어봐야 돼요. 네. 그래요? 선수들이 보셔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보고 이거는 내가 무슨 제품인지 몰랐으니까 나쁜 광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저거 그냥 그런 광고 같아 하지만 매우 그 목적에 충실한 광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우문이지만 이 감동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대표님이 만드신, 팀이 만드신 거지만 그 메시지 이제 저희가 감동을 받았었고 이 감동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왔을 때 광고랑 인문이 무슨 관계냐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문이 아니면 감동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 다시 연애편지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얼굴 하나야 손바닥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렇게 시를 썼다. 이건 마음 황이 열려버리잖아요. 이게 정지용인데 5글자씩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6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시죠. 근데 이게 감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파문이 어떻게 일 수 있느냐예요. 조그만 문장 하나 탁 던져서 동심원들이 탁 그려지면서 마음에 울림이 확 생길 수 있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이선희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거 훌륭한 카피입니다. 나 얼마나 사랑해?가 아니라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가 반갑냐는 거잖아요. 확 와닿아요.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커피만은 아니고 시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우리가 소주 한 잔 앞에 놓고서 하는 대화일 수도 있죠. 와, 그 말 진짜 멋있다. 네. 이러면 그게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막 갑자기 까르르 웃어요.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면 뭐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웃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갑자기 슬퍼진다거나 이게 다 마음의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의 움직임이 느낄 감정의 움직일 동자인데 네. 그거를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울어봤고 내가 감동을 받아봤어야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감동받는 걸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 책을 봤는데 네. 주위에서 그러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왔네 또 저러네 그러신다고. 아니 그 재밌는 게 한 30년 만인가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네. 연락을 안 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이야 했더니 기억하는 게 있을까? 너 맨날 길 가다가 이거 보고 야 이거 봐라. 그 하늘 보고 와 저거 봐라 하더니 하잖아 너. 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그랬나 봐요. 아마 네.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그 감동이 뭐냐 하면 풀 하나에서든가 구름 모양 하나에서 느껴서 움직여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쟁여져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움직임도 그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감동을 받으실 줄 알고 또 감동을 주실 줄 아는 그 매개체들을 책을 또 되게 많이 읽으시고 예술 쪽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음악이나 뭐 효과음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다 중요하죠. 철학을 듣고 열광하지는 않거든요. 네. 음악을 듣고 열광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 거는 마음속에 파문이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내야 되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알프레드 히치코크가 공포 영화의 거장이 됐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게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던 것은 긴장이 막 고조돼서 깜짝 놀랄 만한 순간에 놀랄 걸 안 주는 거예요. 띵띵띵띵 이랬는데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문을 열면 괴물이 나타날 것 같은데 문을 열었는데 안 나타나니까 안심하는 순간에 탁 주는 거죠. 이것들이 다 사람들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장들도 보면요. 어디서 우리가 감동을 받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돼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 가운데가 붕 뜨죠. 예. 그래서 이 이격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문장 구조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보면 나를 몰아가요, 계속. 처음에 음악이 탁 시작된 다음에 점점 쌓아가면서 나를 몰아가요. 네. 그래서 나를 뛰게 만들어요. 앉아있던 나를 일어나서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들어요. 막 뛰라고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하다가 갑자기 팡 터져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감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모든 예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겸재정선이 박연폭도를 그렸어요. 박연폭포에 물 떨어지는 모습에서 겸재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이 감동이 전해질까라고 하면서 화폭을 길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작지만 이 폭포의 이 웅장함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디나. 제 책 읽다 보니까 TBW에 입사하려면 예전에 이제 직접 뽑으실 때 질문들을 이제 좀 그때 책에서 봤더니 웬간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일반인들 보기엔 거의 섭렵하신 게 벌써 책, 영화, 클래식 음악, 그다음 뭐 일반 아까 뭐 가요,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후배들이 만약에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려면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아냐를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대 중후반이겠죠. 신입을 뽑는다면 20 몇 년 동안 어떤 곳에 자기를 노출시켜 왔는지를 보고 싶어요. 조르주 비제라는 이름을 줘요. 처음 들어봐요는 클래식에다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던 거잖아요. 클래식 음악에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은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럼 누구는 농구선수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김은이라는 그 텍스트를 쓰는 사람에 노출시키지 않았던 거잖아요.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음악을 주거나 아니면 줄리 런던이라는 재즈 가수가 있어요. 줄리 런던이라는 이름을 주고 몇 줄 쓰라고 해. 뭐 런던에 사는 줄리라는 여자라고 썼던 농담이 있었어요. 그 사람 떨어졌죠. 줄리 런던을 아냐 모르냐는 재즈에 나를 노출시켜 왔냐 아니냐잖아요. 그거를 봐요, 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20몇 년 동안 당신은
어떤 문화 현상들과 어떤 사회 현상들에 관심을 가져왔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제이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것들에 다양하게 관심들이 뭐 이치코코 영화를 다 봤을 필요 없어요. 알프레드 히치코크를 줬는데 무슨 콜라 이름인가요?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자기를 어떻게 노출시켜 왔냐를 보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많이 노출시키는 게 아무래도 누구한테 감동을 줄 때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히치코크를 알고, 차이콥스키를 알고, 조르주 비제를 알고, 줄리 런던을 아는 사람, 그걸 들으면서 감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흥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가 이제 저의 그 가설인 거죠. 저희 티타임즈가 주말마다 지금까지 박물관 투어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갖고 가야 될 콘텐츠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받으신 거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하면서 저희의 방향을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 이쪽 예술 쪽에 계속 노출을 시키셔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앞으로는 특히나 더 누군가 감동 못 시키면 컴퓨터한테 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감동을 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노출을 시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감동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의성, 영감 이런 게 저는 당연히 이제 뭔가 어디서 팡 튀어나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이쪽 저쪽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치밀한 계산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창의성이 왜 이렇게 치밀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영화 감독의 창의성이나 미술가의 창의성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말쓸 뒷상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변기를 걸어놓고 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앤디 워홀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캠펠숲이 식탁에 있을 때는 일상이지만 액자에 걸리는 순간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광고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술은 표현이고 디자인은 배려다. 저는 그걸 고민하다가 한 줄로 정리된 게 그거예요. 예술은 어떤 걸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보의 디자인이 되었건, 광고의 디자인이 되었건, 의자의 디자인이 되었건, 이 안경의 디자인이 되었건, 이건 다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디파인하는 게 창의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거는 내가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감하시는 분들이 보고 감동 받으시면 되는데 이 아까 생각의 디자인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잘 정제를 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더, 메시지, 리시버가 있을 때 센더의 주장이 센 것이 아트라면 리시버에 대한 배려가 세야 되는 것이 디자인인 거고요. 그리고 광고의 창의성은 리시버의 어떤 상태로 받을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디파인을 먼저 해야 돼요. 이 광고를 왜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50억을 왜 써야 되는 거지? 어떤 목적인 거지? 그러면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계산이 철저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광고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는 있는데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계산이나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입구는 그렇게 잡히지만 출구까지 그렇게 잡혀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도망가거든요. 숙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TV에서까지 수학을 봐야 돼. 됐어요. 난 갈게요. 나 가버린다. 그러니 그거를 이제 결과는 바뀌어야 되지만 안에 설계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9층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밑에 8층에서 왜 안 무너지는지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그런 배려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한지, 의자가 어떻게 해야 사람 허리를 더 잘 받쳐줄 것인지 다 배려한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든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광고
기획서를 던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획서가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의성이나 영감 같은 것도 결국은 이 기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이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창의성을 위한 창의성은 없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 없고 돌직구를 던져야 된다면 그게 돌직구가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제가 자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심장병 환자한테 주는 약을 판다라고 했을 때 멋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당신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썼다. 이거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심장병 환자 약은 심장병 걸린 사람한테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타겟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갈 필요가 없죠. 전 국민한테 간다면 다시 나의 심장이 이렇게 가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을 잘못 잡았죠. 그리고 내가 심장병 걸린 사람들은 그 많은 책의 한 페이지에서 심장이란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에게 같은 게 제일 좋은 카피예요. 가장 창의적인 카피인 거예요. 뭐 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심장병 환자한테 팔면서 말을 돌리고 있으면 이건 아마추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게 더 창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심장병 환자 얘기가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맨날 합니다. 전국 1등입니다라는 만약에 헤드라인을 쓸 수 있다? 그럼 그 이상 없어요. 그렇게 센 헤드라인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럼 그거 이상 없습니다. 세계 최초가 멋있는 말이 아니잖아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확 와닿으니까 일단 세계 최초에서 굳이 이게 막 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유려해야 되고 유려하지 말아야 될 땐 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니 이런 게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다른 분들보다 앞에 소개를 짧게 했거든요. 박웅현입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뭐 수식어 많이 필요합니까? 네. 그런 걸 제가 오늘 잘하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창의성, 뭔가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회의실에서 이렇게 막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박함을 갖고 있다가 뭔가 이걸 탁 놔줬을 때 나한테서 이게 평 하고 떠오른다 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의성, 이 좋은 아이디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마감력이죠 뭐. 다 그렇습니까? 마감력이고 절박함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시인들이 시상에 떠오르는 곳으로 세 곳을 얘기했었거든요. 마상, 측상, 침상이에요. 말 타고 갈 때 화장실에서 잠자기 직전에. 시상이 떠오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세 곳의 공통점은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예요. 전 골프는 안 치지만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어깨 힘 빼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어깨 힘을 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감할 이유도 없고 풀어야 될 숙제도 없고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50억이 날아가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레카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잖아요. 아르키메데스는 절박했던 거예요. 샤워하면서까지 도대체 뭔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홀딱 벗고 뛰어나와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거죠. 뉴턴은 그때 절박했었거든요. 책에서 봤는데 뉴턴이 1666년에 유럽에서 누군가가 하는 어떤 이론을 반박을 해놨고요. 반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너의 답은 뭐니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어떤 시골 정원에서 앉아있다가 사고가 툭 떨어지니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이 비등점이 99도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그때 마상, 측상, 침상이 1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상태인 거죠. 저도 회의를 많이 했고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모르겠다, 커피나 한 잔 마셔야지라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건? 그분이 저한테 헤드라인 이걸로 쓰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이 가끔 오세요. 자주 안 오세요. 너무 비싸. 그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한테 얘기하셨죠. See the unseen. 이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 건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고민을 한 상태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딱 올라온다는 게. 이건
모든 아이디어에서 공통적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딱 튀어나오는 그 순간은 그냥 생각을 놔섭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순간 뭐가 내 눈에 확 들어와섭니까? 아니면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확 나옵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시더헌슨 경우는 아무 자국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네. 걸어가면서도 유기체가 무섭거든요. 네. 유기체라는 게 커피 마시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으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쉬어지지가 않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나는 아무 생각 안 할래 한 다음에도 계속 그 프로젝트 생각을 뒤통수 땡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문장이 툭 떠오른 거죠. 어떨 때는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네. 그 말 멋있다.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뭐 혼자 수영하다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까 마감령 말씀해 주셨는데 한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래도 막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걔 어디 앉아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까 정신줄 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딴 거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었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했나. 그리고 답을 했던 게 뭐냐면 퇴근합니다 그랬어요. 진짜요? 방법이 없어요. 야, 문 잠궈.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못 나가. 라고 해서 안 나올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면벽수도 하자 우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점쟁이한테 가자. 안 나와요. 어떡하겠어. 그냥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무의식을 믿자. 아까 그게 유기체거든요. 재밌는 게 우리 딸이 초등학생일 때는 길거리에 초등학생들만 보였고요. 네.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된다면 길거리에 중학생 교육만 보였었거든요. 제가. 은행 광고를 한다고 하면 맨날 다니는 거리에 우리 은행이 있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고요. 네. 통신 광고를 하면 공식 대리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광고를 하면 여기 빵집이 있었네. 여기 모델 등신대가 서 있네가 보여요. 이게 유기체의 힘이거든요. 네. 무의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멍하니 가다가도 계속 땡기고 있는 거죠. 네. 나를 절박함 속으로 밀어놓고 네. 퇴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버스 안일지 샤워하다가 일지 자기 직전일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날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그분이 나한테만 오는 건 아니니까 제 후배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늘 많은 경우에 그렇듯 그분이 안 오시면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분은 늘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혼자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10명이 팀이라고 하시면 회의실에 10명이 계속 앉아있으면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 경험도 맞습니다. 없는데 맞습니다. 10명이 딱 집에 가는 순간 맞습니다. 10개의 경험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생기니까. 거죠. 좋은 포인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일이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고요. 5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고 머리도 더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짜증은 나 있어요. 제가. 그 상태에서 자 이거 아이디어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요 50분 이상 가는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길게 해야 될 경우면 10분 쉬고 합니다. 공기 바꾸고요. 그러니까 뭐 푹 빠져가지고 2시간 가는지도 몰라서 3시간 가는지도 몰라서 이거는 글쎄요 단순 노동이나 풀어야 될 머리를 쓸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요. 저희같이 발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내일 회의하자. 아이디어 가져올 필요 없어. 아이디어는 그렇게 개수가 아니야. 아이디어는 벽돌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는 씨앗입니다. 씨앗의 특징은 계속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돌인지 씨앗인지 처음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변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한다. 늦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줘. 이 얘기만 해요. 숙시 시달리면서 오지 말아주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돌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맑은 머리로 10시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맑은 머리를 10시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자 이제 어떡하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큰 프로젝트인데 라는 그 긴장감이 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아이디어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니면 어제 뭐 했어?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아 애랑 놀이시설 갔었어? 아 재밌었겠더라고 하면서 계속 저는 들으면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줄로 땡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숙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놀이시설 5살, 아빠의 자세, 이게 다 글로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다 글로 땡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발상회의를 한다?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세요. 웃음이 많이 나오는. 네. 이제 짜증을 내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네. 기죽어 있는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네. 회의실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막말잔치입니다. 보통 또 얘기하는 게 회의실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딱 정해진 것만 이야기하는 게 회의에 좋다. 근데 막말대잔치가 좋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회의에 따라 다르겠죠. 창의적인 회의는요, 느슨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회의는 상황을 공유해야 되고, 이성적인 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일정 체크해야 되고. 일정 체크해야 네. 되고, 뭐,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조여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창의적인 회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인다고 되질 않거든요. 그냥 풀어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내일까지 아이디어 5개씩 가져와.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누구 씨도 얘기해보지? 그리고 얘기했을 때 면박 주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 경험상 네.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웃음소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회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 끊이면 안 된다를 네. 목표로 삼는 게 네.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네. 회의실을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저 회의실 들어가면 또 내가 오늘 야단 맞을 텐데 라고 하면 유기체는 닫힌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최소한만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근데 회의실 들어가면 또 오늘 무슨 재밌는 얘기가 나올까? 혹은 회의실 들어가면 또 나올 땐 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마음이 탁 열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막말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떤 회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쫙 쫄리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들어가면은 가면은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고, 어쩔 때는 회의합시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지금 이거 풀어야 될 게 있는데 들어가서 다 얘기하고 오늘 또 해결해야 되겠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 회의가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가 큰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나 할까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네. 제가. 그게 책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김민철 님이 쓴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팀에서 했던 회의를 묶어서 네. 케이스를 풀어준 건데 네. 그 제목이 우리 회의나 할까거든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카피 써야 되는데 안 써져. 저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의나 할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쓰면 될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 50분 회의하잖아요. 네. 나오면서 자주 하는 말이 야 이거 우리 천재 아니야? 회의만 하면 막 뭐가 나와.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죠.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네. 회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가 조금 몽골몽골 올라온다. 뭐가 잡힌다. 네. 요 방향으로 내가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내가 써서 내일 가지고 올게.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의실을 진짜 기적 같은 공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한 가지 규율은 저희 회의록을 써요. 세밀하게 뭐 국회 속기록처럼 쓰진 않는데 네. 한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얘기 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회의록은 적어요. 그 회의록을 만약에 4번 회의라면 쌓아나가거든요. 공중이 흩어지는 말을 붙잡아두는 게 글이다. 이건 이념사 박맹호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네. 공중에 흩어지는 생각의 파편들을 붙잡아놓는 게 이 회의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었어?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첫날 나왔던 잠깐의 얘기가 회의록을 써놓지 한 줄로 써있지 않았다면 증발이 됐을 텐데 그렇죠. 4번째 회의 때 그 텍스트가 살아나요. 시드 언슨 얘기 나왔으니까. 네. 첫 회의에서 디자이너가 갑자기 무슨 얘기해도 보라색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보라색 써놨었거든요. 그것도 써요? 네, 그러니까 회의록에? 뭐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걸 써놨었던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 회의쯤 갔는데 시드 언슨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고 색깔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색이 보라색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잡는데 보라색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진심이 짓는다도요. 디자이너가 첫날 회의에서 뭘 가져왔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A, B, C, D 같은 글씨를 조형물로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붙여놨어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걔가 남아 있었고 진심이 짓는다 로고 작업을 들어가면서 네. 설계도로 글씨를 그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씨앗 말씀드린 게 네. 처음에 그 상태와 최종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씨앗이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 그런 거 막 갖고 오실 때는 그냥 붙여놓고 하실 때는 맥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죠. 맥락 없죠. 그냥 알았어 그냥 붙여놔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씨앗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그만 생각 하나를 에이 이게 무슨 보라색이 뭐냐 라고 밟아버리면 돌이고요. 보라색도 모르니까 일단 심어보자 땅에다.
그리고 물 좀 줘볼까? 어. 그러면 뭐가 연두색이 쏙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클래나 가는 거죠. 근데 크다가 안 큰 애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예 아닌가 보다 미안해 라고 하지만 예. 어떤 애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대단히 창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물리작용이 아니라 화학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 훌륭한 리더라면 내일까지 아이디어를 5개씩 가져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아이디어는 벽돌이 아니에요. 이 회의록은 보통 리더만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 같이 다 봐요? 같이 봐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적은 다음에 그 회의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거죠. 파일로 전달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다음날 회의 때 아이디어가 없어도 돼요. 시작이 뭐냐면 어제 우리 이런 얘기 했었네. 이 얘기 중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발전된 게 있어? 혹시 뭐 누가 뭐 떠오른 게 있었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보라색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글자 이런 걸 던졌을 때 보통의 회의실이면 이럴 겁니다. 리더가 그래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러면 우리 뭐 하지? 그거 그 사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너 이거 왜 얘기했어? 밟지 않아도 싹에 물을 주고 틔우는 것까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리더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던 날아가던 아이디어들을 다 일단은 여기다 꾹꾹꾹꾹 씨앗을 심어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빌드업 축구 하는 거죠. 그렇죠. 빌드업 축구는 다 같이 원래 해야 됩니다. 플레이메이커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면 버려진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기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네. 메카닉이 아니라 올가닉인 거잖아요. 네. 올가닉은 열린 시스템이잖아요. 메카닉은 닫힌 시스템이고,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고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올가닉이잖아요. 네. 이 회의도 올가닉입니다. 회의실이라는 공간도 유기체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대화는. 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재밌는 게요. 한 3-4개가 아이디어 덩어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요. 네. 1, 2, 3, 4라고 할게요. 근데 첫날은 1번이 7cm고 2, 3, 4번이 2cm 정도.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서 얘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네. 3번쯤 회의해보잖아요. 얘가 5cm로 줄어 있고요. 2cm 중에 하나가 12cm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끝나나? 안 그래요. 또 역전되나요? 또 역전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완전히 열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회의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 회의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핵심일 것 같은데, 요거를 견문연행으로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요거는 비단 회의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요게 회의실에서도 엄청 중요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회의실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들을 문자와 부드러울 연자일 거예요. 볼 견자는 개인의 창의성을 위해서 네. 사물을 잘 들여다봐라 라는, 하늘을 구름을 잘 봐라, 감동을 잘 받아라 라는 거고요. 들을 문자가 다른 회의 구성원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드러울 연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한다. 김대리 얘기해봐는 부드럽지가 않은 거죠. 이건 경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막말잔치가 부드러울 연자인 거예요. 인턴이 되었건 20년 차가 되었건 네. 아무나 얘기할 수 있고 그냥 20년 차가 한 얘기를 인턴이 너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부드러울 연자예요. 네.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들을 문자와 부드러울 연자인 거죠. 저는 요 견문연행을 어떻게 좀 해석을 했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제 보는 그 눈인데, 요게 아마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원래부터 갖춰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행은 요 회의실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행하는 그 이제 사후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회의실 전과 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이님 천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요 견문연행은 회의실뿐만 아니라 아무튼 요걸 갖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같은 것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요 견을 익히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요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감동받는 능력을 가지라요. 그러니까 분야만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분야만 많이 하면 많이 아는 지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음악 하나 들으면서 한 줄 읽으면서 노래방 가사를 보면서 행상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능력이 있는 게 이 볼 견자인 거예요.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말은 저는 못합니다. 앙드레지이드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탄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종환은 담쟁이의 감동을 받았고 김우는 수박의 감동을 받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받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불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이불견, 청이불문인 거죠. 일반적으로 창의적이지 않은 우리들은 네.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 네.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거잖아요. 시이불견은 보기를 하되 보지를 못하는 거고 듣기를 하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자두를 시청을 하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앙드레 지에드 말처럼 자두를 감동을 하면서 견문을 하죠. 그 차이가 견인 거예요. 네. 이 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일까요? 아니면은 학습으로 이루어질까요? 학습이라고 저는 봐요. 학습이고 자기가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심히 본 것을 유심히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을 가져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내 맞아요. 상사에 감동을 줘야 되고 내 고객에 감동을 줘야 되고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학습 책입니까? 아, 책만은 아니에요. 대화도 좋고요. 여행도 좋아요. 근데 내가 무심히 봤던 것들을 유심히 본 사람들을 따라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게 재능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됐다면 네. 자두를 진짜 한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본다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는 뭐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라는 김용택의 시가 있으면 아, 강변에 달빛이 곱다, 감정을 밀어 넣어보는 거예요. 강변에 달빛이 곱다라는 게 튀르키예 지진 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맨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전화를 했다라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생각난 거네. 사랑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그걸 읽은 거잖아요.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를 생각해 주셨군요 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밀어 넣어 보는 거죠. 네. 내 주변에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 친구와의 그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도 괜찮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진짜 짠하다, 그거. 감동적이다. 라고 밀어넣을 수 있냐는 거죠. 감동받는 게 능력이라니까. 10사람이 지하철역까지 5분을 걸어가면서 9명은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있고요. 1명이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 신나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행상할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저 할머니의 고생은 어떤 식의 거쳐왔을까를 본다. 이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거든요. 아니면 신문기사를 읽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뭔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길거리 갈 때도 이걸 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위를 한번 쳐다보면요. 언제 저런 게 있었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맞아요, 주위를 맞아요. 좀 많이 맞아요, 보고 맞아요. 나를 다양한 곳에 좀 노출시켜보고 맞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유튜브의 시대에 멀티스크린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외부의 자극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데미안이라는 책의 핵심이 그건데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분이 오셨을 때도 멍 때릴 때거든요. 네, 날 느슨하게 만들죠. 네, 날 느슨하게 만들고 뭔가를 인풋시키지 않는.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노풋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풋. 인풋하지 말고 아웃풋하지 말고 노풋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내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요. 스마트폰을 disconnect to connect to yourself. 이것도 누가 한 멋진 말인데 디스커넥트를 해야 돼요. 이거를 끄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음악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길거리 다니면서 음악을 잘 안 들어요. 네네네. 길거리에서 들리는 자극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이는 풍경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주는 정보도 충분히 나한테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정보거든요. 산책을 좋아하는데 네. 그 좋은 산길을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맞아요. 산새들 소리와 네. 그 바람 살짝 지나가는 네. 그리고 바람이 멋지게 불 때 진짜 눈 딱 감고 있으면은 서라운드 음향이거든요. 네. 이쪽에서부터 빗소리가 싹 지나가는데 소름이 쫙 돋아요. 네. 뭐 이런 걸 두고서 무슨 뭘 듣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을 넣지 마시고 노풋의 시간 그리고 그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검색의 시대에 사유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저 후배들이 대화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 검색들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에 그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요 몇 년에 만든 거 이거 또 바깥으로 빠진 거잖아요. 누가 나왔더라? 중요한 건 그 사람 영화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 느낄 감정의 움직일 동작 이게 중요한데 동하려다가 하다가 이거 검색을 하면서 이거 빠져나간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게 이제 엊그저께까지 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여기가 광화문이잖아요. 옆에 경복궁이 있고 좀 걸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출근 시간부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요새 많아졌네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여행을 며칠 전에 갔다 왔다 보니까 저분들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걸까? 밥 먹으러 가는 걸까? 저분들은 한국에서 뭘 재미있게 보실까?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마트폰 보고 뭐 다른 거 음악 듣고 있었으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을 텐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저 사람들 한번 생각도 들여다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제이님의 지금의 그 경험이 그게 느낄 감정의 움직일 동이 온 거거든요. 네. 감동이라는 게 꼭 눈물이 나의 감동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아지긴 했고 이 시간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리고 관광을 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일까? 어떻게 느낄까 같은 것들이 느낌이 온 거거든요. 감동이. 이게 이제 쟁여져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네. 그러다가 어느 기사를 쓸 때, 어느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중요한 순간에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느끼해서 움직인 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거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만드는 창의적인 결과물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감동이군요. 그렇죠. 이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골에 갔는데 후배가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시골집을 갔더니 어서 와 춥지 하면서 아랫목에서 코카콜라 꺼내줬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들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만든 결과물에 안 쓰였어요, 아직. 근데 쓰일 가능성이 있죠. 비발디 사계 들으면서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젠가는 뭐가 필요하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 가 있을 때, 그 마감력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다 끄집어내지는 거죠.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쟁여놨느냐예요. 그게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유명한 감독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작품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거에 이 사람이 너무 꽂혀갖고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갖고 경력을 망친 것 같은 작품 같은 것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 바하의 무반주 첼로를 가지고 뭘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전깃줄이 처음에는 위에 전깃줄 보이잖아요. 근데 복잡하다가 서울역은 한강 건너갈 땐 좀 단순해졌다가 김제평에 지나갈 땐 외롭잖아요. 이게 리듬감이 좋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바하가 떠올랐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바하의 무반주 첼로에 맞춰서 잘 만들어졌는데 안 팔렸어요. 다른 분들은 감동을 못 느끼셨군요. 감동은 해요. 근데 광고주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은 보는 사람마다 좋아요. 아까 미리 만드셨구나. 누가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는 사실은 한 목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고서 보면 다들 좋아해요. 특히 PD님들 같은 분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걸 내 광고에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가 돼서 안 팔린 거죠. 지금 아직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죠. 코레일에서 연락을 빨리 해주세요. 코레일 괜찮다. 지금까지 견에 대해서 4개 중에 하나 여쭤봤고요. 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회의실에서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이제 묻고 잘 들어주느냐. 감동의 반대인 이 동감. 요게 이제 또 물을 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도 책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봤는데 요 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는 안심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면박 주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야단 맞은 사람은 한 번 다치면 6개월 이상 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오랫동안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각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단 맞지 않을 말, 저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말, 옳은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아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리더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연의 그렇죠. 부드러울 연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성인데 내가 저 사람 일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월급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할래는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제이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잘 풀고 싶은데 난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게 자발성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이게. 저 사람 일이기도 하지만 내 일이기도 해 라는 게 있으면 네. 열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주고 그리고 모티베이션, 북돋아주고 아무 말을 해도 그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분위기 조성도 그렇지만 또 잘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답한 거를 또 잘 마지막에 또 잘 엮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또 문에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은 긴장도가 제일 올라가 있어야 돼요. 후배가 던진 농담 하나를 그냥 농담을 던진 건데 농담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확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아이디어는 내지 않고 다리 떨면서 내 머리를 보면서 팀장님은 여름에 덜 덥겠다. 네. 털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아예 없진 않네요. 네. 그랬더니 크크크 웃고 네. 그러네 북극곰이 털을 밀 수도 없고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단서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턴 사원이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아이디어 없니? 그랬더니 아이디어 얘기하지 않고 저는 대학생인데 네. 광고인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들은 싫어요.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아파트가 전부 너무 과장하고 광고에 나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있어 보이려고 하고 폼나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뭐 그러면서 아파트 광고인데 막 성 나오고 네, 막 드레스 입은 여배우가 나와서 네, 막 네. 전혀 그 아파트답지 않은 곳에서 그렇죠, 뭐 그렇죠. 찍고. 광고 보면 여자들이 긴 드레스 입고 다니는데 집에서 엄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드레스 밟고 넘어진다. 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모델이 그 광고에 나왔는데 그 여자 거기 안 산다는 거를 내가 뉴스에서 봤다. 그리고 유럽 선그림 나오고 베르사유에서 찍었는데 우리 집은 강서구에 있는 어디다. 도대체 베르사유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거 잘 정리하면요.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그게 실제 광고에 광고 나온 카피입니다.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게. 유럽의 선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이 편한 세상. 런칭 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이 했던 아무 말도 아닌 그 생각의 파편? 그게 이제 훅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 뭐냐면요. 말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말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선배가 제 목표예요. 나는 그냥 농담 던진 건데, 야, 근데 그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냐? 그거 괜찮네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멋진 말이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편하게 얘기해라고 하고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재밌었다. 근데 아까 그 10분 전에 네가 한 얘기랑 지금 이 얘기 이렇게 연결돼 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지는 거거든요. 이게 회의실에서 가장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낚시터에 비유를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낚시터에서 5마리를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1마리도 못 잡아가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에 물고기는 보이지 않죠. 네. 없는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5마리 잡은 사람은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못 잡은 사람은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똑같습니다. 물 대신 말이 흘러다녀야 하고요. 말이 각 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다녀야 하고요. 물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의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한 팀장이면 흐르는 말 속에서 아이디어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구성원들이 해보죠. 네. 그럼 회의실을 좋아하죠. 내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하는 네, 그리고 사람이었구나. 답답함이 풀리는 거죠. 우리 회의를 할까가 되는 거죠. 모르겠다, 들어가 보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리더는 잘 잡아내고 연결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또 더 흘러갈 수 있는 거는 회의록으로 더 잡아둬야 되고 네, 맞아요. 보통은 리더들이 회의실에 가면은 내가 뭘 말할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한테 내가 뭘 심어줘야 될까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정반대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내 걸 심어주잖아요. 네. 그런 회의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걸 심어주고 나면 다른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저것도 팀장님 아이디어네. 저거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네. 팀장님 아이디어를 위해서 내가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거네.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줘요. 박수를 쳐줘야 그 친구가 얘기한 거에 그 강도는 사실 3 정도였는데 30으로 확 올려버리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럼 이 친구는 이게 확 내 거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골라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팀장님은 내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봐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아이디어는 내가 낸 아이디어니까 잘해봐야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나는 퇴근하면요, 자발적 야근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 거니까. 예, 예. 그게 리더 역할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들을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들을 문이 근데요, 물리적으로 듣는다가 아니라 감정이입을 하고 듣는 거고요. 그리고 발견해주는 듣는 거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농담을 던졌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키워주고, 자기는 그냥 아이디어 없다고 짜증을 냈는데 딱 잡아가지고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듣는 데서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경험들을 보면 그래도 가장 리더급들이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맞습니다. 갖고 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낮으면, 많아서 네. 보통의 리더들은 일단은 난 열려있다라는 식으로 다 들은 다음에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걸 건져서 거기까지 올려줍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던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야, 슬로건 시던슨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셨는데 한번 들어볼래? 시던슨 어때? 첫 반응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뭐 유학 갔다가 내가 자랑하죠? 못 볼 걸 봤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둡니다, 그냥. 네. 두고,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해봐 하잖아요? 네. 하루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못 보던 세상 이제 시작이 한 줄 쓰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발전이 되나 봐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동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의가 돼? 동의가 되면 해보고 아니면 수정해봐. 그래, 내 생각을 이렇게 해가 아니라 가지고 놀라고 던지는 거죠. 가지고 놀아서 더 좋아지는 수도 있고요. 가지고 놀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발전이 돼 나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낸 생각이 더 옳다라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때 양해를 구해요. 후배들한테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 거는 일로 갔으면 좋겠다. 한번 저 따라와 달라 그러면 또 바로 네 하고 바로 따라와줘요. 네. 그런 신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좋은 건 반드시 찾아낸다. 그 얘기 후배들이 많이 해요. 누가 얘기하건 좋은 건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겠지.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회의실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의실이란 공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인 전사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동료들의 모임인 거예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파악을 서로가 하고 있느냐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동료가 낸 말이 좋고 내가 낸 것보다 저 동료가 낸 말에 문제 해결을 더 잘할 것 같으면 저거 좋다고 저거 살리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최선은 발견해 주는 거고 예. 차선은 동의를 구하는 거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안 될 때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양해를 구할 때도 그걸로 하시죠라고 하는 게 약간 그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후배들이 선배의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는 거니까 뭔가 내가 선배 맞습니다. 하는 거 내가 허락해 준 맞습니다. 거니까 내 거 같기도 하고. 후배가 쓴 책에 나오는데 후배들이 감히 팀장의 카피를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써가지고 간 건데 2단은 아니고요. 뭐 이건 뭐 어쩌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게 아니라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어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까지 들어봤고 그 행은 사실 책이나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긴 했는데 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견문 연행이 네. 창의성에 관련된 화두로 잡고 있는 4가지예요. 예. 마지막 행은 창의성은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예요. 아이디어는 from wall to street. 벽에 있을 땐 이론이고요. 네. 실행해서 나가려면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거나 뭐 법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걸 걷어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T.S. 엘리엇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구상과 창조 사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게 네 일이다. 구상은 발상을 한 거고요. 네. From wall to street까지는 그림자가 걷어져 있고요. 그게 싫거나 귀찮으면 안 하는 거죠. 네. 아, 난 저렇게 멋진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줄어가지고 안 됐어. 저 생각은 내가 5년 전에 한 건데 그때 내 윗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야, 그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이번에 하더라도가? 네. 그거 내가 먼저 했다니까가 다 루저의 변인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아이디어밖에 없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실현된 아이디어와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실현된 아이디어를 우리는 그 추앙을 하고 네.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우리는 패배자의 넋두리로 듣는다. 그럼 뭐 하냐고요. 네. 내가 그 생각을 했으면 뭐 하냐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라는 거죠. 하려면 근데 위험 감수를 해야 되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가 있어요. 윗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네. 아니면 예산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면 집행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욕을 먹으면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창의성은요, 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임원급 이상은요, 발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원이나 대리가 낸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으면 칭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나 대리는 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임원진을 설득해야 된다거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거나 유관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관공서에 연락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이거는 사원 대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그렇죠. 역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무가 있는 거죠. 회의는 아무것도 참가 안 했고 네. 발상한 적이 한 게 없는데 후배들이 가지고 온 걸 봤더니 진짜 좋은데 이걸 실행하려면 실무단으로 들어가면 대리가 팀장한테, 팀장이 상무한테, 상무가 전무한테 결제를 받고 하는데 2달 걸리고 2달이면 아이디어가 실행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쪽 카운터파트에 대표이사실에 전화하는 거죠. 우리 대리가 전화를 하면 받겠어요? 아, 맞죠. 제가 전화하는 거죠. 저 어디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통화하면 거기서 3분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역할로 충분히 다 한 거예요. 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라인. 라인. 네. 그 전화 한 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물 제거반. 그게 창의성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근데 거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생활의 중심이라는 아이디어, 현대생활백서. 네. 그거는 큰 경쟁 PT였고, 그래서 이제 경쟁 PT면 보통 주말을 반납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다들 좋아하죠. 그러고서는 물어보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올까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내가 방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잘들 그냥 쉬고 맑은 머리로 10시에 만나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애들 뭐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는 어디 갔다 하고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그냥 심심해서 뭐 저기 서점에 나갔었다. 서점에 갔더니 재밌는 책이 있더라. 학교생활 대백과라는 책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더니 고등학생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뭐 학생주의 뭐 신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뭐 그리고 점심시간 네. 오전에 이미 텅 빈 도시락을 확인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괜찮은데? 학교에 관련된 얘기를 다 모은 거네. 휴대폰 관련된 얘기를 다 모으면 어때? 네. 휴대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했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골프장 가면 저기 게임 시작하기 30분 전이라 남았다 그러면 다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 주부 모임 가면 얘기하다가 새 핸드폰 나오면 전부 글로 집중이 돼요. 맞아요. 여고생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이거 모아보자가 현대생활백서가 된 거죠. 현대생활백서 92 언행일치. 가상전화가 등장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창피를 면한다는 이론. 자려고.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또 그거를 모의하면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발상이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이제 엄청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왜냐하면 한 달이 남았어요. 네. 나의 목표는 책을 만들어 가자였어요. 그러니까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데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들고 가자 했어요. 이거 대담한 생각인 거죠. 이걸 실행하려면요, 겁을 제거해야 돼요. 보통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가면 A안, B안, C안 정도 가지고 와서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다른 경쟁사들은 그렇게 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하는 건 완성해서 가려면 3주 가지고 완전히 글로 몰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책은 무슨 책이야? 광고 달라니까. 이름은 그 2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가 있냐예요. 진짜 이거만 진짜 몰입할 수 있냐? 이 판단 내리려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려면 그렇게 아까 3-4개 나왔어요. 이게 책이 되려면 200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찾아가지고 온 거를 정리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좀 재미없는 건 또 빼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노동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진짜 책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떡제본 해가지고. 책을 광고주 가서 뽐나게 하고 싶으니까 20권을 만들어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했냐면 서점 같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현대생활 백서라고. 이런 핸드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니 책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광고 영상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TV 영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70 몇 개 중에서 27번은 TV 광고로 가고요. 123번은 인쇄 광고로 갑시다. 이 구도를 다 짠 거예요. 이걸 다 해나간 과정이 3주에서 4주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경쟁 PT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행위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행을 안 해주면 결국은 뭐 몇 개 재밌어봤자 그냥 얘기하고 회의실에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책을 안 만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냥 설명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거 써 있어요. 용감해지거나 짐 싸서 집에 가거라. 그래서 용기가 없는 창의성은 없다고 봐요. 새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은 누구나 했을 수 있고 누구나 한 거고 행해야 이게 그쵸? 되는 건데. 행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안 해본 거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창의성의 창의성의 요가 있는 핵심이잖아요. 거군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아니면 가본 적이 없는 그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잖아요. 거기를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술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아까 뭐 변기, 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특히 미술사는요. 친부 살해의 역사예요. 다빈치를 죽여야 카라바지오가 쓰고 카라바지오를 죽여야 누가 쓰고 모네를 죽여야 피카소가 쓰고 이게 친부 살해의 역사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안 해본 걸 한 거거든요. 마셀 듀상이 변기를 건 게 그 전에 그런 시도를 해봐서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렇죠. 쿠르베가 그린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림 보고 왜 설이냐. 왜 설이냐 난리가 났었거든요. 올랭피아 보고서 난리가 났거든요. 막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뭐 그게 다 안 가본 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용기가 있었던 거죠. 인상파 처음에 전시도 못했어요. 무슨 그림이 있다 했냐고. 과거에 있었던 권위와 뭐 관습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창의성이 실제로 발현이 되는 거군요.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건 그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몸속에 병균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 면역이 생길 수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누구도 그걸 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었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의사면허 날아가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에드워드 제너는 집어넣은 거죠. 그거예요. 그걸 보고 제너 한 걸 보고 내가 그거 생각했었거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너는 그런 용기가 없었잖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나오려면 지금 딱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잘 듣고 모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열려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창의성들이 어느 정도 탄생했다 싶으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해야 용기가 있어야 되는. 용기가 있고 도전을 해야. 그리고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또 C레벨의 힘이 있어야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게 제가 30몇 년간 광고계에 있으면서 창의성 관련돼서 잡은 4개의 화두인 거예요. 견문, 연행. 그리고 그 순서로 흘러왔어요. 10년차, 15년차까지는 견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10년차부터 팀회의 할 때 문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연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고,
그리고 이거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윗사람들 역할이 필요한 전화 한 통 같은 이 순서로 흘러온 거죠. 그걸 쭉 하셨군요. 네. 아, 네. 네 개가 다 중요한데 그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맞아요. 예, 견과 문까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어느 정도 리더급이라고 하면 4개 다 있으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사회생활 네.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되는 거죠. 혹시나 좀 올라가셨는데 처음부터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내가 리더다라고 하면은 일단 행부터 좀 잘하시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는 맡겨주고 연행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요 4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어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격파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앞에 거는 있으시니까 거기까지 올라왔겠죠. 네. 뭐 내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랑 모든 게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어제 뭐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모든 질문에 아마 후배들은 다 의도를 막 계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의실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렇죠. 결국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꼬투리를 잡지 않을 거라는 그 맞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부드러운 조직 문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어제 뭐 했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야단을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뭐 했어라고 하면 애 데리고 에버랜드 놀러 갔다 왔어요. 무슨 연극을 봤어요. 그러니까 낮잠 잤어요. 아 그래? 에버랜드 가서는 뭘 봤어? 이런 게 있던데요. 그거 우리 아이디어 연결될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극을 봤다 그러면 연극에서는 뭐 시사점 같은 건 혹시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긴장의 강도를 낮춰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노동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나오는 단어들을 다 내가 지금 해결하려는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그 해결책을 향해서 줄을 쫙 쓰거든요. 이미 좀 내재가 돼 있는 내재가 돼 있는 거죠. 그걸 믿고 무의식을 믿고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근데 말이야 아까 아들이랑 에버랜드 가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야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신년 인사로 자주 하는 말이 우리 많이 웃자예요. 그리고 후배 팀장들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니까 팀장들이 다 후배들인데 네. 어느 팀의 웃음소리가 큰지를 가지고 나는 고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절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누가 인기 투표를 많이 받느냐. 난 고가에 반영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팀장은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 후배들 눈치 본다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 눈치를 보면서도 프로젝트를 잘하는 게 포함해서 네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제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잘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분위기만 그렇죠. 좋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어른이에요. 네. 다 알아요. 그 프로젝트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걸 웃으면서 잘하냐, 네. 인기 있으면서 잘하냐, 잘하려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오래 못 간다. 라는 거죠. 네. 편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 조직 문화 자체에서 결국은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노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경험들을 굉장히 좀 존중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고 이거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생활은 모든 공무에 우선한다. 모든 술자리는 모든 회의에 우선한다. 이거는 전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워라밸 얘기하면 어디 일 주제에 라이프랑 레벨을 맞추려고 그래. 일은 복종하는 거지 내 삶에예요. 그리고 후배들이 휴가를 내면 네 권리야 이거는. 저희 회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한 달 유급 휴가를 줘요. 리프레시를 줘요. 그럼 한 달 한 팀원이 비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키맨이다. 20년 차다. 그러면 충격 크죠. 그쵸. 후배가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신입사원이었을 때인데 이제 자기가 오래전에 잡은 뭐 열흘짜리 휴가 계획이 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약을 안 했으니까 그냥 다 미룰 수 있다 하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모독하는 거다 너 지금. 팀장이 한 팀원의 휴가도 못 갈 정도로 팀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나를 야 나 그렇지 않아 가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그 얘기 절대 전화하지 마. 뭐 물어보지 마. 그건 다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로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생활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자리 있으면 회의 접고 내가 그 얘기도 자주 합니다. 저녁 회식이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일이 많아서 7시에 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밖에 일 못하니 너? 잠깐만. 아니 6시까지 일 못 맞춰 그거? 너 몇 년 차인데 그거 못 맞추고 있어? 그 정도 일머리가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생활은 잡아주려고 하고 제가 팀장일 때는 회사는 됐고 회사에서는 싫어하겠지만 가끔 그런 거 합니다.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목요일 날 이런 날 우리 점심 먹으러 좀 멀리 가자. 그러고서는 11시에 나가자. 그런 거죠. 나가서 청량리로 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요. 아, 진짜 멀리 가시네요. 춘천 가서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닭갈비를 먹고 9시 기차 타고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주는. 그러니까 회사가 재밌고 네. 그리고 좋은 거죠. 이렇게 나가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일 보냈어요. 제 후배가 쓴 책에 나온 건데 네. 일이 좀 조용한데 팀원들이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2줄을 보냈거든요. 노는 것도 능력이다. 나는 능력 있는 후배가 좋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연극 보러 가고 네. 누구는 뭐 가고 이런 걸 다 풀어놓는 거죠. 그 경험이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 네. 웃음 많이 주는 것 어떻게 하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급하다고 얘기를 하면 진짜 급한 거예요. 가능한 한 6시 이후에는 일정 안 잡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편집이 잡히거나 촬영이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저는 일머리라고 보거든요. 아침에 제가 바쁠 때 출근하면 뭘 먼저 하냐면 네. 오늘 해야 될 일 리스트를 뽑아요. 그 다음에 4시 이전에 끝내야 될 일, 2시 이전에 내려가야 될 오더들이 있어요. 4시에 오더가 내려가면 야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너무 바쁠 때 시간을 정해줘요. 내가 이 카피 2시간 이상 쓰지 마라. 거기까지 가지고 와.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퇴근 시간 되면 다 퇴근을 하게 하고요. 주말 근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될지를 금요일 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잡아요. 화요일 날 내 느낌에 토요일 날 나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해요. 네. 높은 확률로 이번 토요일 날은 나와야 될 것 같다. 근데 미리 선약이 있는 사람은 안 나와도 된다. 아직까지 약속이 없는 사람은 10시부터 2시까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두자. 그랬다가 금요일 날 아예 없어도 돼. 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래야 자기 계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에 얘기를 하면 애 데리고 어디를 가기로 한 사람이 개인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행복도 올라가지 않고요. 자발성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팀장이 저런 배려를 해주고 있어. 우리 팀은 이렇게 돌아가라는 게 있으면 야근을 하자고 하면 흔쾌히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자발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후배들이 우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네.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난 다 일하기 싫은데. 중간급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중간급이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팀장님은 쉬자 그러고 맞아요. 나는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밑에도 일 안 할 거고 막 되게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갈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면은 좀 잘 풀리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세대 갈등 얘기가 나와서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네. 시대 정신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시대 정신이요. 네, 자이트가이스트가 바뀌었어요. 정주영, 박태준, 박정희의 시대의 그 추진력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온 게 맞아요. 네. 거기는 시스템의 조직력, 상명하달, 일사불란, 체계적 이거거든요. 이게 2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인데 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자일이에요. 네. 어자일은 민첩한이라는 뜻이지만 네. 임기응변이에요. 그냥. 잘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냥 막 아메바처럼 흘러다녀야 되는 조직인 거죠.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이 더 심한 거고 윗세대가 빨리 이쪽으로 이사를 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거든요. 네. 지금 젊은 후배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이 용어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왔어요. 그들의 땅으로. 그러니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살던 곳은 시스템이 중요한 곳이었지만 내가 이주를 해온 곳은 민첩성이 중요한 곳이고 유연성이 중요한 것이니 네. 글로 적응을 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방정식이 그대로 대한민국 기업을 실패로 이끄는 방정식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회의 리더들은 책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걸 바꿔줘야 된다. 네. 내가 편안했고 내 몸에 배어있는 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거를 빨리 느끼고 변화시켜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노력을 선배가 해준다면 이 세대 갈등 같은 건 없어지겠죠. 근데 왜 세대 갈등이 심한가 보면 그냥 분석하려고 해요. MZ는 이래. MZ는 이래. 네. 그리고 MZ란 말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MZ는
쟤네는 나랑 다르다고 타자화를 딱 시켜버린 거잖아요. 너는 M이라며, 너는 Z라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류되지 않아요. M이라는 사람도 전혀 M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Z라는 사람도 매우 X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편리하게 뭉뚱그려가지고 몇 개의 단어라는 그물로 그들이 생각이라는 물을 잡겠다고, 그게 MZ예요. 잡힙니까? 거의 뭐 혈액형 나누듯이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타자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회에 나오면서 떨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존해 남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가 떨리는데 타자화시키고 하니까 이들은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어서와, 회사 생활은 처음이지라고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확 열려요. 네. 열리면서 선배가 좋다가 되는 거죠. 근데 야, 니네 너 알미래며, 니네 어떻게 노냐? 요새 한번 얘기 좀 해봐. 네, 맞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저기 팀장님은 어디서 노세요? 그러니까요. 팀장님은 X라면서요. X는 어떻게 놀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타자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선배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일관적으로 자발성의 확보,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배로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선배는 나를 분석하려고 하고, 저 선배는 나한테 너네는 욜로라며, 너네는 파이어족이라며, 니네는 뭐 워라벨이 다라며, 왜 욜로인지, 왜 파이어족인지, 왜 워라벨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네. 아까 우리가 대화의 시작에 인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의 움직임을 히치코크는 영화 관객의 마음의 움직임을 했다면 우리는 후배들 마음의 움직임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자발성이 확보가 되고 신나서 일할 수 있을까? 그들보다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네. 우리는 신입을 경험했잖아요. 네. 이들은 부장을 경험 못했지만 누가 그걸 알아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이라면 이럴 것 같아라고 추측도 하고 감정이입도 하면서 이러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와 요즘 애들 말로 개멋있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 휴가 간다고 일 못하면 내가 무슨 팀장이니? 솔직히 난 그건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 팀장은 멋있는 사람이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날 야 우리 긴 점심 먹자. 그리고 업무 째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좋아할지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가 민첩성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X세대 어디서 놀아요? 물어보면은 이것도 하나로 안 모이듯이 이게 꼭 젊은 세대라고 민첩하고 항상 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요새 보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맞아요. 너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맞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맞아요. 그냥 뭔가 안정되고 싶고, 그런 분들은 또 리더로서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요? 개별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OTT를 봐도 대화창을 열어놓고 보는 걸 하고요. 어떤 애들은 단절되지 않으면 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혼자 다니는, 다 달라요. 맞아요. 그 개별성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그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사람이라는 물을 언어나 카테고리라는 그물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깝게는 나랑 일하는 팀의 그 젊은 친구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네는 욜로라며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런 성향이 좀 있네 라는 걸 파악을 해주고, 이 친구가 파이어 그게 있네, 그러면 이 친구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이 친구가 날 좋아할까? 야 파이어 하지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날 좋아할까? 그러면은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까를 개별성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다시 듣는 건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엔 니네는 어떻게 노는지 얘기해봐 하지 말고 주말에 뭐 했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병목이 있는 것이 주말에 뭐 했니? 저 재즈 페스티벌 갔다. 재즈 내가 하지 마. 재즈는 말이야 엘라 피츠제럴드 너 아니야? 그걸 알아야 재즈를 알아. 이렇게 되면서 어젠들 다시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궁금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저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한 덩어리를 딱 잡은 다음에 그걸로 대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재즈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잘해서 한번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엘라 피츠제럴드 얘기하고 루이 암스트롱 얘기하면서 자기 재즈 지식 얘기하고 있어. 네. 좋겠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어젠다를 그들한테 주고요.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내 얘기가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진짜 궁금해하고 리액션 좋으면 좋아하죠. 리액션 좋아하잖아요. 네. 좋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미가 없어요. 재즈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차는 몰라. 근데 얘는 차를 좋아한대. 그래서 무슨 뭐 람보르기니가 어쩌고 뭐 엔진이 어쩐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유 차 얘기 그만하고 다른 거 없냐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넌 타봤어? 느낌이 어때? 뭐 이걸 자꾸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몰입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후배들이 이게 잘 들어주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여자 후배들 2-3명이랑 저녁을 먹고서 이제 헤어지는데 힐링이었어요. 라고 그 뭐가 힐링이었더니 얘기를 잘 들어줘서 자기네가 얘기를 신나게 해서 재밌었다는 거예요.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다들 들어주잖아 그랬더니 안 들어준대요. 듣다가 다른 얘기로 빠지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자기 얘기로 가거나 그리고 상하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랫분들은 분위기를 맞춰주거든요. 그쵸. 팀장이 얘기하는데 하품하지 못하잖아요. 친구가 얘기할 때는 하품을 해요.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기 마음에 안 들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근데 전무님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액션을 잘 해주잖아요. 네.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재밌어서 재밌는 건지 예의를 갖춰주는 건지 이런 건 자기 성찰을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들 재밌게 들었어라고 나는 느끼고 그들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오늘 또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인지라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예. 저는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오히려 선배들을 가끔 일부러 만나요. 저도 후배들을 만나면은 뭐 물론 실제로 많이 하겠지만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선배 만나서 얘기해요. 그 선배는 아마 다른 선배 만나서 풀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고요. 근데 직장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제가. 세대가 다르고 뭐 너희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동료로서 사람으로서 유기체로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또 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쟤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역으로 생각도 해주고 또 더 잘 들어주고 자꾸 누구를 카테고리화 시키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리더들은. 그렇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제 딸 어릴 때 딸한테 너무 편하게 하나 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얘가 내 딸이 아니라 그 당시 제 아주 큰 그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그 자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녁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많이 달라집니다. 딸이었으면 할 얘기와 그 큰 기업 회장의 자제라고 생각하면서 내 얘기가 정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없어져야 될 말인데 가불관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전무를 만났다, 클라이언트 임원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후배를 만나고 있어요. 라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 경험을 한두 번 해보잖아요. 그걸 이제 몸에 쌓다 보면 조금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책에 쓴 거예요. 갑을 대할 때는 을을 대하듯이 대하고 을을 대할 땐 갑을 대하듯이 대하라. 갑을 대할 때 갑 대하듯이 하면요 엉켜버려요. 물론 예의는 갖춰야 되겠지만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듣거나 맞춰주려고만 하고 있으면 B2, B2C를 하는 사람은 B2B에서는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B2, B2C거든요. 이 사람이 원해도 C가 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쵸. 논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외주 활용해서 쓰는 감독님이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이 위치에 놔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사람이 모티베이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감독들을 협업을 하는데 그 감독은 내 일만 하지 않아요. 외주처니까 내 일도 하고 내 경쟁사 일들도 해요. 4건이 돌아가고 있다고 쳐요. 제 목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4건 중에 내 거를 제일 심정적으로 하고 싶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요. 이게 모티베이션이죠. 그러면 그냥 감독이라고 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독님 앉으세요. 어떠셨어요?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다. 와 이거 좀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감독님 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감독님의 포트폴리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줄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존댓말 꼬박꼬박 쓰고 이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자발성을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주고 감동을 많이 주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하다 보니까 다시 인문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인문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느냐, 동심원이 일 수 있느냐, 그게 소비자한테 갈 수 있고요. 그게 후배한테 갈 수 있고, 그게 나랑 일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저 CD님 일은 내가 진짜 잘하고 싶어가 되겠죠. 네. 이런 합들이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거 이거를 B2B로 회사에 심어주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반론도 네. 상황의 특수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걸 하려면 그 기업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잘 통하는 이론 하나가 들어왔다. 네. 뭐 새로운 학설이 생겼다는 전부 참고장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네. 새로운 이론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그 내부의 강점과 약점과 문제점과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는 상명하달의 문제가 제일 크다. 어떤 조직은 조직 간의 사일로 이펙트, 그러니까 너무 닫혀 있다. 어떤 조직은 너무 권위적이다. 어떤 조직은 너무 규율적다. 이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게 문제의 디파인이에요. 그 문제의 디파인은 외부에 있는 레퍼런스는 할 수가 없죠. 이건 인터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들어가서 쭉 다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야겠죠? 네.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다시. 네. 이게 200명이 되었건 3만 명이 되었건 간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 뭐가 있냐면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진짜 좋아요. 네. 인터뷰를 쭉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의 그 핵심적인 걸 뽑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스왓 분석을 했어요. 스왓 분석을 했고, 그렇다면 이 조직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가설을 몇 개를 세우죠. 네네. A, B, C, D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30-40명 불러요. 이 아이덴티티가 만약에 3만 명 조직이면 이렇게 갑자기 안 가거든요. 이 아이덴티티가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그게 부장, 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지지자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드시 리더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리더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노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보든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이제 파악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빅스피커 같은 느낌. 빅스피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파자가 되어줘야 네. 되는 거죠. 그건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회사가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던진 게 아니라 네. 내 인터뷰를 했고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냈고 A, B, C, D안 중에 뭐가 의견 예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네라고 한 다음에 하나가 딱 나가죠. 그러면 동의를 하는 거죠. 네. 심정적으로 자발성이 확보되는 동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후배들 만나서 동료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이번에 그 아이덴티티 괜찮지 않냐? 전파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 그 기업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터뷰가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 하나. 네. 그 다음에 특히 조직 규모가 큰 곳 같은 것들은 이걸 누구를 먼저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인지 구조를 짜서 네. 그 사람들하고 먼저 동의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컨설팅도 받아봤고 우리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또 있으신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많이 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유명한 거, 뭐 OKR 가져와 볼게 많이 시도들을 해보실 텐데 그분들도 그럼 이렇게 똑같이 사내 인터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떤 선진적인 조직 문화랑 좀 어울릴까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창조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 바깥에서 들어와서 진단을 해주셔야 객관적으로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학의 문학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피를 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냉랭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네. 그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문학화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라고 한 다음에 사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살아나가려면 다시 한번 이제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가슴이 웅장해지거나 막 하고 싶어지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화가 중요한 거죠. 요새 다면 평가 이런 거 생기면서 꼭 질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 팀장은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나 뭐 방법 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느냐라는 문장이 꼭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그 경영 이념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랑도 했는데 네. 도전 의식을 갖자 이 얘기 맨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들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바꿔줬냐면 보고가 너무 많다. 보고 좀 하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는 없다. 그걸 바꿔줬어요. 그리고 학습 계속해야 돼. 네. 학습해 학습 이게 아니라 배운다. 배운 걸 지우고 다시 배운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 핵심적인 말들을 딱 뽑아가지고 네. 이 가슴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많은 기업에서 그걸 봐요. 네. 아주 좋은 뜻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걸 하고 네. 괜찮은 결과물을 도출을 시켜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A4지에 남아 있어요. 네. 전달이 안 되는 전달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내 전사 교육을 해도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도전의식을 갖고 뭘 한다. 뭐 이렇게 네, 딱 좀 네, 적어놓는단 네,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움직이질 않는 거죠. 하나 이렇게 외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피로도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또 하는구나가 되지. 이거 3년 전에도 하지 않았어? 3년 전에도 했고 맨날 듣던 얘기잖아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새로 들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은 전달하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는 우리 구성원들이 공감해야 되고 맞아요. 공감을 하려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감동을 줘야 거군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샌더, 리시버, 메시지 리시버에서 광고는 샌더가 세기보다 리시버가 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 구성원이고요. 특히 SNS 시대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이 기자증이거든요.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문 기사도 쓸 수 있고 맞아요. 사진도 올릴 수 네. 있고 네. 인스타그램 뭐 맞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자들을 불러서 언론 PR 관리를 한다고 해도 누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구성원들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시버 입장에서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광고적 화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외워. 이거는 샌더 입장의 얘기인 거고요. 리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들릴 수 있느냐. 이게 딱 광고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게 똑같네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광고나 구성원이나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똑같군요. 맞아요. 난이도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해야 되는 방식도 맞아요. 비슷한 거고 맞아요. 구성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그 전에 해주시는 것들을 인터뷰를 해서 문제 정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이걸 먼저 잘 해놓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신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해결책을 찾고 가장 효과적인 파급 방법을 찾는다가 순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까지 하시는 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건데, 요거를 케이스를 들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LG전자랑 리인벤트를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 여쭤보실까요? 조주환 사장님의 판단인데요. 30년 넘게 쓰고 있는 코드 오브 컨덕트, LG 내부에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전혀 피를 끓게 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듣게 하겠냐라는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나와 있었죠. 인터뷰 같은 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들리게 만들지에 대한 프레임을 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이름을 새로운 LG 코드 오브 컨덕트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리인벤트 하자. LG를 다시 바꾸자. 근데 약간 조직 내에 시니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항상 다시 시작하죠. 항상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조주환 대표가 CEO가 되신 다음에니까 CEO 바뀌었으니까 또 하는 거야? 이런 시니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우리 쫄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보통 큰 조직일수록 더 그러죠.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면서 방법을 찾은 거죠. 대충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했어요. 그래서 분란이 많은 거 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은 거 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아까 얘기한 사람의 마음을 끓게 하는 문장들을 다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잡고요. 이걸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죠.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G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장급들 그분들만 해도 한 10몇 명이 돼요. 이분들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워크숍에서 가슴이 확 열리게 만들고 거기에 노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워크숍 진행하고 워크숍 진행까지가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리메이트 데이를 만들자예요. 그 제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5월 3일로 기억하는데 그날을 리메이트 데이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에는 CEO가 나와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근데 2주 전부터 그 시니컬하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왜?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다 올렸어요. 티저처럼 그 트윈타워 앞에 그걸 올린 어떤 다음에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우리 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정면 돌파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우리 얘기를 올렸네. 듣고 있구나. 듣고 있네. 라고 한 거죠. 그러고서는 리인벤트 데이를 하고 이제 진행을 쭉 했거든요. 본부별로 행사도 하라고 하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LG 키맨들이랑 저녁을 했는데 놀라워요. 그 결과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기네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많은 부정 댓글들이 이렇게 준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CEO가 펀토크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하는데 그 전에는 모이지도 않았었고 와봐야 안 좋은 글만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부정글이 올라올 때 그 부정글을 막는 글이 그래서 CEO가 물어봤대요. 이거 인사해서 올린 거 아니래요. 직접 다른 사람들이 구성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슬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직 문화든 아니면 뭐 좋은 거 항상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하더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하나 해보고 회의실에서 웃어야 되는데 야 웃으면서 해보자. 하나하나 하면 전혀 이게 먹히지가 않는 이게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요. 캠페인이 있어야 돼요. 캠페인이 캄포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로마군이 초원에서 캄포가 초원이란 뜻이래요. 그 싸울 때 그때 전력 배치라는 게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전차 부대는 어디 있고 뭐가 이렇게 이걸 딱 해놓는 게 캠페인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제이님 말씀하신 거는 야 저기 숲에 야만이들이 때문에 저 김어병 100명 보내봐. 그랬다가 저기 또 누가 있다며 거기 뭐 활 좀 쏴봐. 이런 식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캠페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병 위치는 어디에 잡고 척후병이 먼저 나갈 것이고 메인 전투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공군 전개가 있을 것이고 이 계획을 쫙 짜놓잖아요. 그냥 맨날 일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CEO 레터가 왔어. 근데 맨날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이 아니라 감동적인 레터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그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레터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준비 좀 해서 뵙겠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척후병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정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병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산발적인 각계 전투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짜서 방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캠페인을 밀고 나가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거 먹히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워크숍 같은 것도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리더십 워크숍 같은 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쭉 파악하다 보면 어디가 키인지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만약에 큰 조직이다. 그리고 전국의 조직이 퍼져 있다. 그러면 로드쇼를 해야 될 수가 있죠. 워크숍을 간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또 쫄라고 한 애가 아니라 와 이거 재밌게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하면 좋아하겠어요? 다 그냥 감정이입해보면 끝나요. 저 여기서 풀렸어요. 그리고 지하 내려가서 그냥 하면 좋겠어요? 어디 장소 좋은 데 잡아야 되고 갔는데 내가 대접받고 있네? 재밌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표 하나만 줘도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이런 걸 만들 수 있냐요. 이런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워크숍 아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여기서 벌써 벽이 딱 쳐졌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령대 앞에 모여서 이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한 대여섯 명 아니면 7, 8명까지 모여서 뭘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20명, 30명이 모여서 갑자기 뭘 전파하려고 하는 건 전 지금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소름 끼치게. 근데
이 워크숍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워크숍은요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대부분 워크숍에 맥주 깔려 있고요. 그리고 분임 토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분임 토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친해져요. 네. 그런 분위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발표 같은 거 노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사전 정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워크숍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를 했고 문제를 디파인한 다음에 해결책의 가설을 세워놨어요. 그 가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그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경험한 사람이 가서 이번에 워크숍 가서 진짜 재밌게 놀았어. 야, 얘 이게 좋더라, 야. 이 얘기를 퍼뜨릴 수 있냐. 광고가 기획서가 아닌 것처럼 잘 포장해서 나갈 듯이 워크숍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시버 입장에서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이니 뭐 고객 분석이니 또 B2B 조직 문화니 뭐든 리시버 상대 입장에서 맞아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단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을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저는 월급 외에 출근 이유를 줄 수 있느냐. 월급 때문에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월급 받으려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나가지 내가 나가고 싶은 건 아니야가 파이어족이나 욜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월급 받는 거 외에 또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아니면 팀장이 좋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있거나 내가 성장을 하거나 월급 외에 출근 이유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애 키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국 아기 때부터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해서 칭찬받으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네. 네. 그게 결국은 자기 주도성을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이게 맞습니다. 네. 월급 이외에 출근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맞아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있어서 우리 뭐 이제는 뭐 AI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세대가 바뀌는 것도 있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제약들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앞으로의 그 한 10년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대 담론은 잘 모르겠어요. 네.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떤 제약이 새로 생길 것이다 같은 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정 변수를 먼저 잡아버려요. 이걸 일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간이 얼마 남았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 이런 것들을 봐요. 그 중에서 바뀌지 않을 것들이 있죠. 그건 고정 변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고정 변수를 놓고 나머지 것들이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정 변수를 잡은 게 많을수록 치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고정 변수를 먼저 봐요. 네. 그게 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네. 고정 변수가 뭔지를 봐요. 앞으로 10년 후 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 담론은 모르겠는데 나는 미시 담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AI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후배님들 네. 하루하루 충실히 사세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선배 되세요, 후배들한테.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떤 게 들어와도 내가 성장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시담론 먼저 보시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업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를 꼭 내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어요. 전화 한 통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를 고민을 하고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날 좋아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제일 좋은 게 후배들한테 묻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요. 네. 물어봐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같이 고민 좀 해보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조그만 팁 같은 게 나오면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좀 더 충실하고 눈앞의 것을 해결 잘해 나가는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광고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컨설팅까지 오신 그
조직 문화까지 다 하고 계시는 것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맞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갔던 거죠. 거기서 뻗어나간 거죠. 광고물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게 진심이 짓는다 같이 기업을 공부하는 케이스가 생긴 거고 그 케이스가 컨설팅으로 간 거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로 간 거죠. 계획을 세워놓고 멀리 보고 가지는 않았어요. 뭐 10년 전에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의 선수는 잘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네. 1000번의 축구 경기라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똑같은 게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공이 왔을 때 그때 순간 판단이잖아요. 네, 네, 네. 똑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어떤 책 서문에도 썼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실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 세상을 읽는 능력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요? 이 후배들이. 그 중요한 흐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좋은 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제이님 정도의 후배님들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원주민들한테 의지해야 돼요. 원주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새로운 거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를 하고요. 선배가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테나는 세워놔야 될 것 같고요. 챗 GPT라는 게 나왔으면 안테나는 세워놔야 될 것 같고 너네 어떻게 노니? 하지 말고 술 사주면서 챗 GPT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그렇죠. 나는 지식이 들었고 이 친구는 와 선배가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애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꼭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사전에 여쭤보다가 들었던 그 한마디인데 계속 저는 그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광고를 하시다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더 넓혀 나가실 때 후배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많은 조직들이 애자일 조직이니까 이제 많이 바꿔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자기의 후배들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 버리고 새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좀 공감을 받으셨으면 해서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회사가 컨설팅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많은 후배들이 컨설팅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카피라이터지.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컨설팅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계속 이제 안 하던 일을 해나가니까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능력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시켜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게. 들어오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그때 저는 책임질 수 있었냐? 없었어요. 떨려요, 저도. 근데 우리들이 능력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갖자. 이게 해적 정신이거든요. 실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패가 있을 거고 이불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Better sorry than safe. 안전한 것보단 미안한 게 나아요. 미안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감당하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힘이 세요. 우리 회사는 광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서 광고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해왔던 일은 광고 만든 게 아니었어. 생각하는 거였어. 생각을 광고라는 미디엄에 태워왔네. 이제 다른 미디엄에 태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무모한 확신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확신이 제일 먼저 됐었겠네요. 네. 맞아요. 무서우시면서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친구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맞아요. 그 확신을 심어주는. 맞아요. 그리고 후배들을 믿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는 했죠. 내가 자신 있는 것처럼. 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좋게 네, 왔고요. 네. 사람 인자가 기대고 있다는 얘기 그 말이 같아요. 의지를 하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 후배들이 잘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거의 뭐 저희가 인터뷰한 것 중에 최장 시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갖고 계신 것도 많고 경험해 오신 것도 많고 또 저희가 들어봤으면 했을 그 이야기도 많아서 많이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힘드셨겠지만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셨길 바라고요. 소통과 공감 또 감동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